두석한 데다 살죠. 비밀결사. 네. 저는 요번에 전주전학 개신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활동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많고 종교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되는데 다들 목사님들이시죠? 네. 며칠 전에 제가 예장 총신대에서 예장, 기장, 뭐 합동, 뭐 통합해서 정신이 없긴 없는데 약간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제가 이화대학에 정부에서 나온 뒤에 이화대학에 잠시 있었는데 북한학과에 그때 그 제자들이 한창인데 열렬한 기독교 통일운동 말이에요. 그 저를 그쪽에 소개를 해서 갔죠. 그전 못하고. 근데 기독교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기독교도 교파에 따라서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통일 문제라는 게 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세상이 좀 뭐 바뀌어서 그런지 북한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도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강한 보수교단에서는 그게 확실한 통일의 방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개신교 목사님들은 북한 도민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언론사에서도 한반도 통일 문제 또는 국제역사를 논한다고 해가지고 키신전이 조지가오리 부시 이런 미국의 명망가들을 불러가지고 세미나하는데 돈을 엄청 나갔습니다. 그 사람 다 한번 보는데 돈이 뭐 100만 불 이상이에요. 대한집인데 그 해봐야 신문에 나오는 소리 이상을 안 옵니다. 그래도 뭐 벌어져서 보는지 차라리 그때마다 저는 그런 돈이 있으면은 북에 못 보내겠거든. 프로이슈나 좀 보라. 프로이슈. 부시나 그 키시디한테 엄청난 돈 안 주지 말고 100만 달러는 10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연말에 프로이슈 좀 주고 연탄이나 좀 쳐서 보내라고 하는데 전혀 그쪽에 들리지도 않으니까 오늘 뭐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들은 우선 외모부터가 잘 도움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자신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기십니까?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거는 분단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난 70몇 년 동안 남북이 적대했던 세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 시간이 되면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일이라는 게. 말하자면 냉전 구조가 한반도에서 이제 해체될 그 운영에 다다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정은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쁘죠? 근데 유럽에서의 냉전도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같이
19년이 그 당시에 아버지 부시 90년이나 레이건 때였나요? 미국 89년 12월 3일 4일 그동안 지정의 말타섬이라고 있죠. 십자군 전쟁 때 거기 그 십자군들이 원정군들 거기서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저 이슬람 쪽으로 들어가는 전방 기지인데 지금 말타 공화국이라서 조금 안 나갑니다만 말타 섬 몰타 영어로 몰타를 있던데요. 몰타 섬 주변에 선박에서 배당을 했습니다. 요지는 고르바초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군비 경쟁이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그 군비 경쟁하는 동안에 인민 경제가 주저앉아가지고 이 상부통은 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미소 냉전이 군비 경쟁을 방어했습니다. 그 유명한 몰타 회담이라는 거고 몰타 회담을 계기로 해서 유럽에서는 80년대만 여러 냉전이 끝났습니다. 미소가 그렇게 하니까 뭐 간단히 끝났죠. 물론 그 전에 미국이 서둘러서 미국이 주도해서 7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이 동유럽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소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만나가지고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의 수장들이 만났죠. 물론 미국도 거기 왔습니다. 카나다도 오고. 항상 그런 중요한 국제정치적인 사건과 사건이나 결정에는 배후에는 미국이 있기 마련이니까 조항도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서쪽이 서유럽이 동유럽을 도와주고 뭐 소련까지 포함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로 활성화한다는 것이 헬싱키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유럽 국가 그 소련을 서유럽과 미국, 카나다가 도와주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구멍이 파노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기보다는 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동유럽 사람들이 절감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도 좀 잘 살아야겠다는 각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동유럽 내지는 소련의 대서유럽 동쪽이 동유럽의 대서유럽 그 상호 의존도가 커진 연호에 비로소 인권 문제를 거론합니다. 개선해야. 처음부터 인권 개선하는데 그건 전혀 전략적이도 못하고 비효율적인 얘기예요. 지금 뭐 입만 열면 북한 인권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유럽에서의 인권 발달사를 봐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우리나라의 인권 발달사도 그렇습니다. 60, 70년대 그렇게 인권 사람이 심각했지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데가 와가지고 뭐 소연협회에 줘봤지만 그 엠네스티 쪽에 반기하는 분들은 인권운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제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인권이냐. 주격에서 생존권적 인권이 보장된다는 안 되는 세계에서 무슨 정치적 인권, 뭐 시민권이니 뭐 시빌 라이트니 인디비주얼 라이트니 무슨 폴리티컬 라이트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게 60년대, 70년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었었어요. 모르는 것을 쥐어줘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행히 그 80년대부터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거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민주화라는 게 이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박정희 군사 독재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80년대 넘어와서 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 전두환 치하에서도 그때부터 이제 인권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김명삼 정부
때도 인권을 관심이 있었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입니다. 98년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도 인권 문제는 소위 그 원포 문제, 김다스코 배우는 원포 문제가 해결돼야만 인권을 논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동안에 중국이 버텨왔었는데 이렇게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자기네 인권백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인권 누린 이런 측면이 있지만 인권이 많이 좋아졌죠. 여간 이 얘기 잠깐 인권적으로 빠졌다가 빠져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소련이 손을 든 게 아니라 서유럽이 동유럽을 도와주면서 점점 동유럽의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인권 개선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80년대 중반부터는 미소환의 이른바 전략무기 강조 협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전략무기라는 게 뭐 핵이고 미사일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감축하다가 이제 미국이 미국이 소련을 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89년 말에 정부가 이제 공헌하자. 경제적으로 도와달라.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련이 아니고 김정은에 의해서 지금 그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소련은 이미 85년에 소련이 먼저 중국이 먼저 시장 경제 원리를 78년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는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회주의 강권은 걸고 있지만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는 하지만은 상당한 부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전과는 다름없죠. 여러분들 뭐 중국에 가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 감시받은 것도 없고. 중국이 78년 연말부터 개방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소련도 85년부터 본격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85년부터 시작된 개방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내부적으로 했던 연장선상에서 고루가 중국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은 80년대 말에 이미 다 흔들려가지고 체제 전환이 일어나 버렸고, 끝까지 사회주의의 원본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했던 데가 북한입니다. 매번 소련은 수정주의라고 비판하고 중국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고 자기네가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월이 상당히 오래갔었는데 이게 김정은 시대에 돌아가지고 다들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일 때 그게 어디 가겠느냐? 급표가 급표고 그 피가 급이지. 절대로 여러분은 핵을 포기할 리도 없고 공산화 전략을 포기할 리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목청이 높은 분들 가만히 제가 보면은 자기가 이제 6.25 때 겪었던 북한의 모습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금도 그것이 북한의 모습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70년대, 80년대 남북대화 일선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딱 그때의 북한에는 지금도 평양에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좀 선배님들이죠.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일선에서 뭐 중앙정보부에서 주로 남북대화는 좌지우지했으니까 70년대는 81년 이제 신문부에서 그 대화 업무가 통일으로 넘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7, 80년대 대화 일선에서 북한을 상대하고 말하자면 그들과 힘계류를 했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로의 자격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지금 저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북한은 지금 평양에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일 시대 북한과 김정은 시대 북한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사회 형편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사회문화적 그 동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빨갱이가 아닌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김정은이 어째서 저렇게 되는가? 저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때도 해결하지 못했고 아버지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원포 문제, 중국이 말하는 등다스코 배부른 그 문제를 기필코 자기 당대에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3대 세습해가지고 그 정도 유언을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불효인데, 김일성이 해방 직후에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권력을 장악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대선 때 했던 얘기를 생각합니다. 70년대 중반이면 되면 집집마다 냉장고가 들어가고 소비가 믿은 대로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찍으라고 오지 않았었어요. 목사님들은 안 찍혔을 거예요. 근데 그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김일성이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고깃국에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세계적 영화를 노동당 시대는 기필코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했거든요. 못했어요. 그리고 94년에 세상 떴죠. 올해 통치했지만 또 못했습니다. 김정일도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염원을 이제 2000년대는 기필코 달성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통치를 정당화하는 또 기다려달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식으로 시작했었어요. 동분서주하다가 7년에 세상 떴습니다. 한 실질적으로 통치는 94년 7월 8일 새벽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부터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세상 뜰 때까지 그렇게 계산하면 한 7, 8년 되는데, 근데 김일성 시대의 북한 경제가 80년부터 내려가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안 믿어지지요? 믿으십시오, 사실. 실제로 나오니까. 사임을 하는 해 이승만 대통령은 뭐 일부러 제가 뭐 욕할 생각은 없지만, 사임을 하던 해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가셨는데, 그 60년 남쪽의 1인당 폭격당 87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북한이 148달러였어요. 이건 원조가 다 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6.25 후에. 물론 쌀, 옥수수가루, 그 다음에 밀가루 이거 보내주는 동안에 일부는 통관 조직을 통해서 공짜로 배급이 되지만 일부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어요. 다 뭐예요? 다 관리들 빼돌린 거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굶주린 입에다 먹을 걸 넣어주는데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종의 친미를 넘어서 중미까지 가는 이 미국에 대한 보강은 그때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동유럽도 서유럽도 그렇게 지원을 받는 동안에 마음이 서쪽으로 넘어가서 결국 서쪽의 정치 체제를 오히려 담는 식으로 바뀌었고, 북한도 지금 김일성의 고집을 하는 바람에 사회주의 원본 보수한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만, 한때 7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70년대 중반부터 남한테 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78년 연말에 개방개혁을 시작한 중국이 도와주지 않고 85년부터 개방개혁을 시작한 소련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북한은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에서 북한 경제는 자생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자생력을 갖춘 경제죠. 서글프게 자생력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뭐 군사정권, 부대타로 정권을 장악해놓고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를 좋게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걸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로 하나를 깔려도 돈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이승만 대통령이고 민주당이고 그냥 완전히 국고를 바닥을 내놓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동맹이니까 손을 벌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뭘 믿고 있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고 밀감은 아니고 달러는 줄 수도 있지만 차원은 올라가. 내가 코드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일본한테 받았어 일본. 그래도 일본하고 관계만 개선하면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돈 내는 게 싫어가지고 그 돈이 이렇게 붙여서 막 서둘러가지고 보강을 한 바람에 5억 달러로 끝냈는데 그러니까 뭐 위안부 문제고 다 그냥 5억 달러에 다 해결됐다고 하고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됐죠. 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서독에서 돈을 벌렸는데 그때 마침 이제 광고들이 나가 있었고 간호사들이 방해되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담보 잡히고 돈을 꽂아놨으니까 그때 미국 돈 안 줬어요. 어쨌건 전쟁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고마웠었는데 60년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광부, 간호사, 인건비 담보로 잡히고 서독에서 돈 벌고 64년 12월 7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베를린 가서 연설할 때 그냥 광부들, 간호사들 다 눈물 받아냈죠. 그때 나라가 조금 힘을 피게 됐다 하네. 그리고 이제 65년에 또 월남판명을 짰습니까? 그것도 돈 때문에 간 거예요, 솔직히. 64년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국이 병력이 부족하니까 미국 사람은 미군은 그래도 영원대 보내기 싫고 한국 사람들을 그쪽에 대신 보내고 돈 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65년에 파병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국내로 소모하도록 하고 물론 한 2달 정도 내내 정겨놨다가 본인이 다 찾아갔습니다. 절대로 그거 뺏지 않았어요. 중동 인력 수집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북한이 80년대 중반에 대략 성장을 하고 80년대 제로 성장을 한 뒤에 9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요. 94년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을 올라오다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떠는 바람에 이제 고사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돈 줄 준비가 돼 있었고 북한은 돈 받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서로 그런 절실한 필요, 저쪽이 여러 가지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는 측면도 있지만 군사 전략 측면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남한을 잘해서 우리 민족끼리 사상으로 이걸 잘 어떻게 구슬리면은 뭐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했죠. 근데 그걸 이제 못 받고 세상 떴죠. 그 뒤부터 돈 준비돼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렇게 저희가 임명을 시켜드렸어요.
저는 그때 통일 비서관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연설을 아마 장광설을 들어올 겁니다. 고려연방제 정당성, 주한미군철 수협 정당성, 국가보안법 철폐 무슨 불가피성 막 얘기하겠지만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발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분은 말씀이 작기 때문에. 그 대신 촌철 사진은 있죠. 새벽 가계법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고 이런 것은 명언이에요. 근데 자,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연설문을 길게 쓰면 화내요. 해봐야 돼요. 아무 말 섞지 말고. 북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분단국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 세계에서 이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는 대신 군사적으로 북한이 긴장을 하게 협조하도록 원칙적인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관회담만 합의해 주시면 나머지 실무적으로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 돈 주면 안 되나? 돈 줘야 된다고 돈을 주고 긴장 완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에게 불변의 진리예요. 동서독, 아니 동력도 그렇고 동서독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독이 69년에 프랑스 3인당 정권에 들어선 뒤에 베르장부이 무너질 때까지 20년 동안 줄기차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독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현금, 나중에 현물. 그리고 적절하게 코가 끼었다 싶으니까 인권 개선, 신문방송 개방, 첫날부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의 리더성은 어디 있냐면 그런 3인당 정권이 시작한 동방정책, 대동독 지원 정책이 13년 동안 일관되게 계속이 됐는데 계속 집권하고 있었으니까 당수는 바뀌어도 총이 바뀌고 뭐 그래도 근데 13년 만에 정권이 보수 쪽으로 넘어갔어요. 기민당으로. 근데 기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정적들의 대동독 정책인 정적들 아니에요. 기민당하고 3인당은 이념이 다르니까 3인당이 약간 사회민주주의고 이쪽은 기독교민주라고 해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데 삼인당이 추진하던 대동독 지원 정책은 기민당 정권 하에서도 계속된다. 그때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물론 서독의 보수 세력도 들고 일어났죠. 좀 미쳤다. 어떻게 정적들의 집단이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우리가 개성시킨단 말인가? 개성한단 말인가? 아니다.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그 수독시켰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베를린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90년 10월 3일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결정이 또 통일을 가져온 결정이 됐는데 그만큼 서독의 동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식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통일이 됐지만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 김일성 할아버지 때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물려받았지만 워낙에 바닥을 치고 세상 떴기 때문에 김정일은 동분서주만 했지 이걸 살지를 못했어요. 막판에 좀 살리려고 지금 총명하고 있는 박봉주를 화학공사에 지나지 않았던 박봉주가 2002년에 서울에 왔었습니다. 박봉주 혼자 오지를 않고 그때 이제 장성택이 이끄는 남한경제시사단이 여기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제일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 많이 했던 사람이 화학공업상 자격으로 왔던 박봉주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 질문하고 그 메모를 했는가. 여기에
18일 동안 이 남한 지역을 뭐 삼성전자까지 돌고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데 마지막 날 오후에 재래시장을 불러달라. 제가 그때 통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을 보여준다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없는 시장. 더구나 우리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은 그 다이나믹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시끄럽고 그렇지만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살라고 노력할 겁니까? 니아가에서 막 싸우려고 걸려놓고 그 니아가 위에 올라와서 막 삐걱거리면서 막 올라오고 박수치고 그리고 그건 막 재밌어요. 그리고 막 저는 그 시장 갈 때마다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정말 저렇게 밝게 사는 거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 그 밥 배달하는 거 보세요. 막 3층, 4층 싸가지고 뭐 이런 거 보십시오. 그 스케이트 선수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전부터 했었어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자극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괜히 먼저 제안하면 또 싫다고 해요. 아, 그게 참 그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안 하고 또 안 하고. 근데 맛이 더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했죠.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은 세큐리티 문제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몇 군데만 좀 일단 그 사람들 들어가면서 나오는 때까지 몇 군데만 관리를 하면은 뭐 위험한 일을 일어나지 않을 때가 그냥 좋다. 뽑혔어요. 동대문에. 부산 타고. 미리 예고돼 있는데 그게 조금 좋다고 하는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안 가고 호텔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던 날 아침에 계속 이 사람이 뭘 적고 막 묻고 적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박봉주 박 선생님은 뭘 그렇게 질문이 많고 적는 것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기자 선생 좀 질문 좀 하지 마. 내가 눈이 2개밖에 없어. 근데 볼 게 너무 많았어. 질문 좀 하지 마. 그 사람이 박봉주인데 그러고 올라가서 총리가 됐어요. 아마도 남한 방식으로 이제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거기가 받아들여져가지고 김정일이가 총리로 발탁을 했습니다. 박봉주가 총리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썼던 총리의 이 경제 발전 방식을 상당 정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조금 올라가고 그때 비로소 장마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중국에 했던 거예요. 농가에다가 농가 책임 생산제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농가에다가 일정한 면적을 딱 빼주고 여기서 얼마까지만 나라에 내고 나머지는 네가 나머지는 일거니까 그것을 털도 좋고 가지고 있어도 좋고 그 대신 농민시장에는 장마당을 부정기적으로 열을 테니까 거기서 거래를 해서 돈 내를 쓰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소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중국이 식량 부족 국가였었어요. 농사는 안 짓고 대부만 하고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주의 원리를 그대로 고수하면 그건 식량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도 옛날에 그랬었고 소련이 개방개혁으로 한 것도 역시 식량 부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로 그런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농가 책임 생산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용품도 공장에다가 모든 걸 그전에는 중앙에서 쿼타를 내려보냈는데 노름만 하고 있고 러시아만으로 이게 현지 사정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까지 만들어내야 하니까 목표 달성을 하려면 건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보고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철폐하고 기업소에다가 책임을 지고 당신네가 이 동네에서 필요한 물건을 독자적으로 구성해가지고 거기만큼 머릿수만큼 만들어 팔든지 넉넉하게 만들어가지고 딴 데다 팔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보니까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용품도 좀 공급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주민생활이 윤택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중앙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그전에는 이 도장 찍는 그걸 가지고 모든 그 권한을 행사하고 뇌물도 받을 수 있었고 재똥덩어리로 살 수 있었는데 이 권한들이 다 아주 분산돼서 내려가 버리니까 힘없이 된 거 아니에요.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봉주를 잡아 끌어내렸어요. 좌천시켜버렸어요. 계속 모함에 되면은 뭐 3인성을 하고 뭐 그건 거의 없죠. 소련에서도 프로쇼프가 사회주의 방식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 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농업 생산이 늘어나고 공업 생산이 늘어나니까 기득권층들이 저항을 하면서 그걸 끌어내서 극보수인 브레지네프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그 브레지네프가 오래 갔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한참 그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결국 이제 누구죠? 고르바초프가 들어서가지고 완전히 결론을 갔지만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 박봉주가 그렇게 해서 조금 잘 나가다가 좌천돼서 김정일 만년은 경제가 다시 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김정은이가 이게 딱 집권해서 보고 보니까 이게 해법이 역시 박봉주를 다시 데려야 되겠다. 박봉주를 그 당시에 김정일 때 서울 탄핵안에 박봉주를 총리로 추천했던 사람은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이 여기 데리고 왔지만은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믿음만 하고 그럴 때 시켰다가 장성택에도 모함을 받으면서 그 누구냐 그 박봉주도 밀려났다가 다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김정은을 도우면서 장성택에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권을 세게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그것도 죽게 됐지만 그 경쟁자들이 죽은 거예요. 소위 옛날 조선조시대 소위 이 역모를 꿈꾸고 있다는 식으로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박봉주를 불러내놓고 박봉주를 이렇게 좌천돼서 어디 강경도 어디 연합기업소, 비난선 연합기업소의 총지배로 내려가 있던 박봉주를 다시 총리로 데려다 놓은 것은 다행이에요. 박봉주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김정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의식주는 조금씩 풀린다. 근데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기와집에서 비단을 입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던 수령님, 수령은 김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장군님은 김정일이고 선대의 유훈을 지금 내내는 기필코 활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내부 자본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남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남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돈을 좀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딱 미국과의 관계에서입니다. 모든 걸 미국이 좌지우지한다.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미국이 다 좌지우지하죠. 아니 중국까지도 자본주의도 아닌데도 중국까지도 저런 무역 문제가 나와서 미국이 인상을 쓰면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상종을 안 해주니까 더구나 이제 김일성 때는 별로 없었지만 김정일 때 시작한 핵개발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동북아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유엔 대북 제재가 뭐 10여 개 이상 돌아가고. 근데 이게 발상이 들어가는 게 그만큼 이제 무서운 건데, 자, 이게 그동안에 아버지 때는 이게 미국에서 별로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의 핵 능력 가지고 그걸로 뭘 나빠고 오려고 했던 것 자체가 좀 완전 비현실적이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우리를 북한을 발목상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근본 일척의 자세로 일단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고도화시켜나고 보자. 그쯤 되면은 미국이 우리를 무시 못하고 상대해주지 않겠느냐. 그 전략이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은 김정일 때 2006년에 한 번 했었고 2009년에 오고 그리고 두 번 하고 김정일은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추가로 4번을 더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실험이 아주 쭉 해오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자꾸 이제 발전이 되고 축적이 되지만 기술이 발전되고 축적된다는 얘기는 차수를 거둘수록 핵폭탄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형화, 경량화. 소형화, 경량화 돼야만 미사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축구공하면 이게 쏠 수가 없잖아요. 딱 요 정도 돼야만 이게 미사일 꼭대기에 들어갈 정도로 경량화, 소형화 돼야만 무기로서의 위력을 갖는 건데 그러려면 실험도 계속해야 되지만 한편 이제 미사일로 거리가 늘어나면서 몸집이 커지니까 탄도가 커질 거 아닙니까? 저게 얼마나 지금 젊은 친구가 독하냐면은 2011년 12월 17일 날 저희 아버지 세상 11월 17일 시작한 뒤에 92년부터 사실상 바로 이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때부터 재작년 11월 29일 13,000km짜리 ICBM 발사 성공 할 때까지 미사일 발사가 90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무시했어요. 중거리, 중량거리. 그래? 해봐. 어디까지 쏘겠나?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뭐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로 봐서 다리 멀었다. 소위 ICBM,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을 만들 수 없을 거다. 무시를 하는데 물론 성공, 그 다음에 거리 늘려서 실패하면 다시 또 해서 또 성공, 또 실패, 또 성공하면서 자꾸 거리가 늘어나다가 결국 2017년 7월 4일 독립기념해 줍니다. 제가 뭐 특별히 시간을 잘 여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연결시켜서 보죠. 그걸 보고 이제 김어준이는 말자를 어떻게 기억을 잘하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지. 뭐 메시 그거 친구하고. 독립기념회 그런 날을 택해서 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해요. 옛날에 7월 4일 날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 보기 전에 그때도 미사일을 상당히 거리가 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7월 4일 날 쏘았습니다. 그러고는 금년도 2006년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우리가 1차 핵실험을 한다. 예고 보고 딱 9일 날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7월 4일 날 2006년 7월 4일 날 제법 태평양 일본 열도 상공을 가로질러서 태평양 중간쯤 떨어지는 중장거리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미국이 고방대를 끼고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이거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위기의식은 있겠지만 별로 지금까지 것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더니 7월 4일 날 2017년 7월 4일 날 10,000km짜리가 나왔어요.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4,500km면 괌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괌도. 4,500km짜리 나왔을 때는
괌 쪽으로 나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서 태평양 쪽으로 쏘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방향만 틀면 괌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싹 보여준 거죠.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 본토가 아니니까 괌에는 그리고 뭐 레이더가 잔뜩 있고 뭐 많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그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데 10,000km짜리가 나오는 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오만해요. 그래서 뭐 노스코리아의 이 미사일 기술이 뭐 제법 발달이 됐네. 근데 앞으로 뉴욕,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ICBM을 만들려면 최소 2, 3년은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으로 밀어붙이면 소득은 나온다. 저는 나쁜 짓을 한 놈은 무슨 보상을 주고 핵을 빼느냐. 이런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완전히 손들게 만들어서 그때 다 털어내야 된다 하는 식의 생각으로 2, 3년 걸릴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 공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발사에 성공했어요. 4개월 25일 만입니다. 그러자 그 요란한 트럼프의 입이 싹 닫아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극적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스페셜 엔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의 엔보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 사무차장이 평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는 미국의 국무부에서 쭉 가가지고 창원까지 지내고 퇴임한 뒤에 유엔으로 건너가서 사무차장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미국 사람들, 미국 정부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5일이나 있었습니다. 9일을 나왔는데 그때 가서 했다는 얘기가 뒤에 나중에 살살 새 나오는 내용인지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으려면 협상이 절대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그거 놔두면 안 되겠다. 협상으로 나와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하기는 좀 그렇고 아파트 제재를 고청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재가 회담하자고 오면 저희 겁먹었다 그럴 거니까 못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든지 하면 찬스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메시지죠. 그러고 나서 김정은의 신년사에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남북대화 바로 제안은 안 했죠.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그걸 위해서 뭐 회담을 할 수도 있다. 또 회담하자 하면 또 좀 창피하니까 가준다. 근데 필요하면 회담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말귀를 알아듣고 2일날 장관급 회담을 제안했더니 자기가 답이 왔죠. 9일날 회담하자. 그러면서 이제 2월 9일날 평창올림픽의 축하, 개막식 축하 사절 등록을 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김영남의 이름만 발표가 됐는데 내막적으로는 김여정이 올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더군요. 아주 지난주에는. 그다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면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난주에는 진실을 고백하더군요. 조금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쪽에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온다면 틀림없이 이 친서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냥 놀러 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의 친서를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평양 한번 오라는 얘기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얘기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면은 평양 와서는 더 좋고 아니면은 적절한데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회담부터 하자. 거기에 저 북미 정상회담 다시 좀 놔주고 그 얘기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협상력을 갖춘 뒤에 남쪽의 회담을 제안해서 남북 정상회담 회담을 열고 그다음에 개막식에 참석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기제에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다리를 맞죠. 북한이 의도를 하니까. 근데 이제 4월 27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특사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특사단을 보내는데 3월 5일 날 보냈죠. 국가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 둘을 보냈는데 2인 1조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직책상 대통령의 대리인인데 그 정의용 실장은 외국에서도 통상적으로 컸기 때문에 통상 파트적으로 컸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 화법을 알아야 돼요. 북한에 말투가 있습니다. 무슨 사투리가 아니라 조건을 잘 들어야 돼요. 조건절을.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조건절을 빼놓고 그냥 뒤에 있는 문장만 본 주절만 가지고 보면 전혀 딴 얘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넌지시 이렇게 사실은 노골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슨 할 말을 슬쩍 돌려가지고 하는 그 기술이 또 우리도 있잖아요. 야 임마 조금은 입맛이지 그 맛보다도 말이 그게 있는데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 이제 서훈원장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거든 잘 된 일이죠.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도 보고 그걸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로 갔습니다. 보고로 가서 보고가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정의용 실장 얘기는 정확히 45분 만에 트럼프가 갑자기 김정은 만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보보좌관 맥마스터, 국무장관 틸러슨 다 지금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국방장관 매티스, 그다음에 또 백악관의 무슨 비서실장 등등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런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느냐, 좀 검토 좀 해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신중론을 제기하니까 트럼프가 했다는 말이 이게 걸작이 아니라 기상천외입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정세 변화의 주 동력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나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당신네들 같은 실무 관료들 얘기 듣다가 지금까지 일이 됐어. 앞으로 내가 내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멋져가지고 그래도 대북 압박 제재를 우리만큼은 고창하던 일본의 아베 총리로는 좀 표기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래? 전화해봐. 전화 오니까 내가 김정은 만날 거라고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전략이라는 것이 전력이 맞아떨어졌다. 근데 그건 김정은은 왜 그런 전략을 썼는가? 여기서 더 이상 경제를 진흥시키지 못하면 저거는 어떻게 보면 체제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3대 세습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 시대에 와서 의식주가 조금은 좋아지긴 했는데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는 좋아졌는데 아니 많다면 견과제 피고 싶은 게 인심 아니에요. 좀 더 잘 살수록 좋겠다는 여러분들이 나오고 핸드폰도 어찌됐든 한 5, 600만 대 있다 보니까 지들끼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막 하고 물론 도청 감정 다 당하지만 그러면서 바깥 얘기를 자꾸 듣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는 지금 그 비판들이 나오는 걸 감지하니까 야 이거 쉽게 얘기해서 나도 등소평처럼 화끈하게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인민들이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쌀밥에 고깃국 먹고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만 되겠다. 그러려면은 미국이 가짜다 좀 하자. 근데 바로 이제 그 전략 맞아떨어져 트럼프가 상대를 해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날 3월 8일 날 바로 4월에도 만나겠다고 그런 바람에 우리 쪽에서 말렸죠. 이건 4월 달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5월로 좀 해주셔야 해서 이런 손들도 급해요. 그 사람 과거에 저 미국 그러니까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미국 미국 외교정책론이라는 걸 별도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복잡해요. 막 그림이 뭐 인푸트가 있고 뭐 안에 들어가서 화살표 점선이 움직이고 뭐 컨버전이 일어나고 뭐 아웃푸트가 나오고 다시 피드백이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또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측면도 있었죠. 근데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트위터가 정책에 대한 자다가 들어놨다가 침대에서 트위터로 아무거나 며칠 한 달에 보관할 거 너무 짜증나. 내가 왜 가볼 거야. 어떤 무슨 편리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저 변덕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변덕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걱정도 있지만 그 전략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트럼프는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하자면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대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없죠. 그래서 재선, 그리고 노벨상. 아무도 추천 안 했는데 아베가 추천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게 우리 언론이 혹시 문 대통령 추천을 아베가 추천한 걸로 착각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기사를 썼는데 나중에 취재해보니까 아베한테 추천했다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간 미친 사람 같지만은 아니 공명동의 매지 저런 사람의 그 국내 정치적 야심 이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과 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대신 김정은이 달라는 국민관계에서 죽여줘. 그다음에 평화체제 해주고 나는 재선도 되고 싶고 노벨상도 받겠다.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럼 해야죠. 작년 18년 그렇죠. 작년이죠. 작년 6월 26일 날 서귀포에서 제주평화포럼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초청받아서 갔어요. 한 세션에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북한 한반도 전문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미국 한반도 전문가 이제 미일중한 전문가. 러시아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 별로 그렇게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내상을 조심해서 제가 사회자로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전망을 해보고 그 정세 전망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고개를 줬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 일본에서 온 한반도 전문가한테 마이크를 넘겼어요. 오코노키 마사오 교수라고 게이오 대학의 정책과 명예 교수입니다. 한국말 잘해요. 동문회 발음만 좀 못해요. 일본 사람도 그러잖아요. 동문회 발음 잘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분당국의 대통령으로서 참 운이 좋다. 왜냐? 때마침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났다. 이 둘을 지금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이 두 사람을 잘 연결시키면은 이 한반도는 평화가 온다.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2일 날 그 북미 간에는 합의한 것이 딱 세 가지예요. 어떤 원론적으로 큰 그 목표만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동안의 북미관계라는 게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것은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거고 수교까지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지금 현재 정제협정은 어느 한쪽에서 깨면 끝이에요. 아주 취약한 겁니다. 정제협정 대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우리는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네 번째 미군 죄송하는 건 그냥 덤이에요, 덤. 세 가지가 핵심인데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저는 작년 6월 10일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장관급 회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보라고 위임을 해서 줬더니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참 운동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정자하시는 분들 앞에서 괜찮습니다. 쓰세요. 소문내지 마세요. 그래야 불러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주 욕도 문제 하나 쓰고 말이야. 상스럽더라. 좀 그러지 마십시오. 미국의 실무관료와 북한의 실무관료는 25년 동안 했던 일을 그대로 한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클린턴이 3월 8일 날 우리 특사들의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된 것은 당신네 그전 대통령들이 당신네들 같은 실무관료들 얘기 듣다가 이렇게 됐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폼페오도 그 안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목적의 김영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마약한 친구예요. 90년대 그 총리 그 회담 때 별 한 개들 보면 말석에 앉아 있었어요. 김영철이라고. 모자를 똑바로 쓴 적이 없어요. 항상 딱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질이 안 좋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정찰총국장이 됐다고 그러고 정찰총국이 좀 나쁜 점 많이 건드죠. 그러더니 이게 세상 바뀌면서 대남비서가 되고 지금 그 통전부장이 됐어요. 4월 27일 날 판문점 그 정상회담하고 냉면 만찬에 제가 갔었습니다. 이 녀석이 딱 보더니 저한테 딱 이거를 보더니 세월은 어쩔 수 없구만요. 라고 늙었다는 거예요. 옛날 네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야, 너 많이 늙었구나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안해요. 46년생인데 오히려 그 친구는 뭐 여기 이게 뭐 크게 막 여기 목에 주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세월이 어쩔 수 없구만 하는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먼저 와서 선수를 치는 바람에 그냥 뭐 세월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번에 지금 저쪽에서 김영철 폼페오 라인으로 실무 협상 하는 것을 갑자기 푹 내려가가지고 미국에서는 비건 우리 이쪽에 김영철 이게 전혀 이 그쪽에 말하자면 그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건도 국무부 관료는 아니에요. 백악관에 그러니까 안보 그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일도 좀 했었고 또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고 또 뭐 정부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모두 자동차 회사에 가서 뭐 부회장도 하고 하니까 이제 기업가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뭐 보좌관 이런 걸 같이 그 공업에서 좀 커리어 디플로마트가 아니에요. 소위 직업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거. 맨날 똑같은 소리고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그런 얘기는 막 지고 싸웠다는 얘기고 생산적이었다는 얘기는 결론은 못 냈지만은 자고는 뭐 할 얘기는 다 했다. 다 들어놓고 어수선하게 해놓고 일단 자고는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에 보기로 했다. 그게 생산적이고 거절적이에요. 그러면 다 했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8개월 동안 허송을 하는 걸 보고 트럼프가 내볼 때는 화가 났어요. 안 되겠다. 1월 7일 날 지가 먼저 1월 7일 날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그것 때문에 보낼 정도는 아니죠. 이대로 나왔다가는 좀 자기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핵 상황은 조금 더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된다. 바탕으로 해야 할
해서 올라오길 바랐는데 올라오질 않고 계속 거기서 맴돌고 이게 뭐 탑을 쌓다가 무너지고 탑을 쌓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톱다운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이 1월 7일날 친서를 보낸 거예요. 김정은도 이게 김영철 폼페오 라인은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김영철이 친서하지 마. 그리고 그 혁철이 데리고 가. 혁철, 김영철, 박철 이 철자를 둘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협상에서 밀고 당기는데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실제로 좀 자기가 직접 18부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트럼프 밑에 폼페오 있고 폼페오 밑에 뭐 앤드루 키민이 뭐 쭉 있었는데 앤드루 키민은 한국계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말이 떠났고 김정은 밑에 김영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최선희 뭐 등등 쪽에 있었는데 이 경력 외교관들 그다음에 그 직업 군인들 이자들 가만 몇 개 놓고 보니까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고 서로 상대방 양보만 끌어내다 오는지 통큰 협상을 못하더라. 근데 김정은도 그렇게 판단했고 트럼프도 그렇게 판단해서 이건과 김영철 중심으로 지금 협상을 끌어나가서 직화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번 227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빅틀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JTBC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 질문이 이번에 뭐 스몰딜이 되는 거냐 빅딜이 되는 거라서 스몰딜은 끝날 수 없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에 이걸 지금 광고를 많이 나가지고 스몰딜로 끝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크니까 그렇게 못할 거고 빅딜로 가려면은 빅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한테 선물을 큰 보따리 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다. 또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저렇게 지금 민주당이 뒤에서 잡아 당기는데 그걸 지금 시간에 내놓을 수는 없다. 몇 번 더 시간 끌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주고라도 해야 되겠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해오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빅딜은 이번에 안 될 거고 결국 장차 빅딜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저희 멀게만 합의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무협상에서 그걸 풀어나갈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우리가 기대하면 되겠다. 너무 큰 기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이제 북한이 참 최근에 특이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노동신문 1월 13일자에 2월 10일, 벌써 2월이죠? 진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안 가는 데가 없이 이렇게 그리고 오늘도 뭐 막다른 공원에 차 들어가서 두 번이나 빠꾸를 해서 한철 목사님이 이 동네 질 잘하시는 줄 알고 나는 밀고 따라왔더니 제가 이런 데도 오고 뭐 그냥 뭐 휴양차를 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날가는 줄 몰라가지고 지금 1월인지 2월 17일 세종이나 노동신문에 제1동포 오은서의 글이라고 하는 기고문을 실었는데 장문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뭔가 자기네 입장을 발표했던 논평이라고 하는 데다 이제 그것을 실습니다. 논평에 대해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노동당에서 당으로 방방식으로 결정해서 당에서 결정서를 내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되게 정책 방향 내지는 요구사항을 내놓는데 그 다음에 그 논평과 비슷한 것이 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정자의 정론. 이것은 대내용입니다. 인민들은 이렇게 통보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리 따라와. 아니면 기명 기공문. 요즘 우리식으로 이제 기명 칼럼이죠. 정부 당국자가 뭐 기명으로 글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1동포의 이름을 빌렸다는 얘기를 그게 별 의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비핵화는 김정은은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게 복잡하게 흘러가려 한다. 그냥 딱 비핵화하고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하고 평화체제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인민들 잘 살게 해주려고 한다. 이제 돌아갈 길도 없다. 우리 절벽에 서 있다. 이제 13일 그게 나왔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오후 한 3시쯤 JTBC에 이제 주말 앵커가 전화를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어디 가십니까? 저녁에. 그래서 아니 나 집에 있는데 그럼 좀 방송국에 나가십시오. 차를 보내겠습니다. 뭐게? 아직 제 딸하고 같은 학년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반말을 하죠. 지금 북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 나왔는데 이것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좀 내용을 보시고 코멘트를 해주십시오. 그 보니까 절벽, 돌아갈 수 없다. 고로데우스의 매듭 끊기. 이런 거 보면은 김정은은 이제 이 길을 중간에 뭐 미국이 안 해줘서 뭐 이거 안 됐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다는 얘기겠죠. 북한 인민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나서 잔뜩 이게 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미국 때문에 안 되겠는데 이게 어떻든지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바로 소위 그 리더십 크라이시스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만큼 절박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확실히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되면은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노조스는 지금 자기 재산 전부 털어서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판이 바뀐다. 이게 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이 되면은 평양의 미국 대선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5.18 막아놓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또 꽝을 질고 있는데 저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것도 남아요.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서 평양의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고 워싱턴에 그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면 북미 적대 관계는 끝납니다. 북미 군사적 적대도 끝납니다.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고. 물론 이것이 1년 내에 끝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이미 들어섰어요. 트럼프도 적어도 저게 재선이 안 되면 몰라도 재선이 되면은 일단 시작한 일을 재선되기 위해서 상당 정도 분수령은 넘을 거고 7분은 넘은 뒤에 재선이 되고 나면 그대로 그 마무리 올라올 거고 그래서 이제 최대 업적을 만들려고 하고 이게 그 동아시아에서 25년 이상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골칫거리였던 북핵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이 난데없이 부동산 사업과 시행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 아니 그래봐도 이거는 독학으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대법원장까지 간 거예요. 그런 야심이 있어요. 김정은은 경제를 경제를 좋게 해가지고 자기 인민들을 잘 배불리 먹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서 좀 칭송을 받고 싶다. 그래서 소위 백두혈통이 역시 북한 지역을 통치하는 가치가 있다는 식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면 효도죠. 충성이기 전에. 근데 거기는 이제 상당히 큰 역사적 과학이고 그 트럼프는 자기 당대의 북이용화를 위해서라도 북이용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북미 관계도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남북 적대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군 철수를 걱정하는데 미군 철수라기보다는 미군 감축은 불가피할 거예요. 왜냐? 정전협정을 평화적으로 바꾸려면은 지금 현재와 같은 군사적 대치 상태는 일단 통제를 조정해야 됩니다. 우선 첫째 군비 통제를 해야 되고 지금 군비 통제 추진하게 들어갔어요. 정말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세계는 왜 일정한 거리 이 안에서 그러니까 비행장대 가까운 데서는 군사훈련을 안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좀 멀리 떨어져서는 할 수 있죠. 군대가 있는 한 훈련을 해야죠. 네? 그러나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북한이 지금 현재 115만 군대 이거 줄여라. 물론 장비도 줄이자. 그러니까 병력 감축과 장비 감축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원인에서 북한의 이 군사력 병력을 115만에서 가령 뭐 몇십만으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저쪽에 인구 비례로 봐서는 30만도 많아요. 2,500만에 지금 115만은 좀 이상한 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게 전부 다 총쏘는 군인이 아니에요. 절반은 그 전투병력이고 절반은 저게 공병대입니다. 별도로 그게 난폭판에 일용직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그 건설공사는 전부 다 군대에서 해요. 그리고 이 군대 편제로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통솔하기가 쉽습니까? 임금이 없어도 되고 밥만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호랑이 불면 쫙 구경하면서 가고 일용직 노동자 써보십시오. 무슨 뭐 담배 피고 좀 빨리 탑시다. 아니 피든 담배 좀 피고 탑시다. 시간 것 같아. 절반은 저게 그 공병이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병력을 감축하다 보면 우리 쪽 병력도 감축을 해야 되고 미군도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그어떤 분단 체제, 냉전 구조 속에서 그 버텨왔던 분단 체제 하에서 구축된 기득권은 허물어지는 게 많을 겁니다. 첫째가 방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입니다. 무기 구입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위 분담비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뭐 국민들이 방위 분담금 뭐 알아서 뭐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그 참 그거니 아니 국민들이 그걸 알아서 뭐냐는 식의 얘기를 그걸 국회에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더구나. 그렇죠. 제 대학 후배입니다. 쫓아 그냥 또 폭행죄 걸릴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좀 속이 급해요. 학생들도 가만 올 거 없습니다 지금. 이런 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그 북미대사관 교환 설치가 되고 일본도 수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냉전구조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사실 한소 수교, 한중 수교로 한반도 냉전구조 절반은 90년대 초에 해체가 됐었어요. 그동안에 미국이 그걸 안 해줘가지고 절반만 남아 있었는데 그 절반밖에 안 남은 냉전구조에 기대 가지고 그래도 분단 체제는 지속이 되면서 그 분단 체제의 우산 밑에서 고위 고식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떨어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바라봅니다. 자기들이 들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견고한 콘크리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점점 녹아내리는 얼음덩어리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오이 발망이 나오고 무슨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거 나 참 대구에 가서 연설했던 김순희라는 사람은 국회의원 다음번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은 완전히 여기는 이제 고려 연방제로 통일이 됐어요. 고려 연방이 된다. 연방이 뭐 어땠어요? 연방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참 나쁜 사고방식이에요. 물론 북한이 처음에 연방제를 제안할 때 60년대는 경제적으로 그들이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연방제라는 강투를 씌워서 남한을 흡수할 계략으로 그걸 했던 겁니다. 안 받았죠, 우리가. 겁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73년에는 고려 연방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연방 되는 줄 알았는데 연방으로 통일하고 이름은 고려로 붙이자. 고려는 이제 조선이 아니고 고려는 고구려의 부신인 고려가
사실상 최초의 통일국가라는 얘기죠. 우리 쪽에서는 신라가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하지만 북한 쪽에서는 발해와 통일신라까지 통합한 이후에 나온 고려가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역사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고려 연방제로 돌아간다는 얘기까지 오고 있는데, 연방제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열세 있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열세 있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기보다 10배, 20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배합니까? 우리는 1인당 3만 달러예요. 북쪽 1인당 1,600달러입니다. 3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2,000원짜리 삼각김밥 비싼 걸 못 먹어서 1,500원짜리 김밥이 삼각김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가도 어디 밥이나 먹자 하는데 각자 먹고 말해 3만 원짜리는 사줄 수 있지만은 밥을 1,600원만 가지고 있는 3만 달러와 1,600달러지만 3만 원, 1,600원 비용을 하면 그런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연방 아니라 천없는 걸 뒤집어 씌워도 저쪽이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연방제는 공산주의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구 와서 막 겁을 내리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식의 그야말로 근거는 페이크 뉴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쨌건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고 판은 지금 세판이 짜져 있고, 근데 그동안에 70년 동안은 우리가 처음에 소련, 중국이, 미국이 우리를 쪼개놨을 때는 우리가 전혀 우리 운명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운명 결정에 객체도 뺏기 못했는데, 이번에 오바마 마사오 교수가 얘기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때마침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서 이 둘을 연결시키면서 판이 바뀌고 있는, 그리고 지금 바뀌는 판을 지금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 주도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이 명실공히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북 적대적인 사회문화 구조가 이제 사라진 뒤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개신교회 봐도 거기서 새로 체제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저쪽 북쪽 지역에 선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가서 무슨 칠골교회인지 반석교회인지 거기서 뭐 부모님하고 성경 한 다발 놓고 와서 여기 와서 엄청나게 선교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저쪽에서 걷어가서 회개하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모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데 지금 이렇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개신교 목사님들과 교회는 돈은 꽤 많지 않지만 돈 많은 교회들을 잘 좀 해가지고 인도적 지원 사업에 먼저 좀 같이 뛰어들어. 인도적 지원 사업은 좀 유해 대북제적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대부분 사람한테 먹을 거 주는 건데, 평화라는 단어가 한자만 하지만은 평화라는 게 일본식 순서고, 중국에서는 화평이죠. 화평인데 화평이라는 글자에 화자 좀 보십시오. 표 화자 옆에 입구자 붙어 있습니다. 표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 평화입니다. 영어의 피스나 불어의 빼는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이게 뜻 글자인 한문에서는 평화를 설명하기가 참 쉬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인도적 지원을 앞장서면 훨씬 더 빨리 남북한의 사회문화 통합이 이루어지고, 경제는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경제 공동체, 경제적인 남북 협력 다음에 그것이 심화되면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이 커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서 결국 이제 정치 공동체인 통일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거나 사회문화적 이 연계성 내지는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키우는 것은
역시 이제 교계에서 앞장을 서주신 게 제일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북 지원단체도 있고 그러지만 저쪽에도 이제 뭐 조국련이라는 또 사실은 지원을 받는 창구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도 그걸 통해서라도 많이 이렇게 주시고 특히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해가면서 국내적으로도 보수적인 교단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면 덩어리가 크지 않겠는가. 참고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남북협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단체에서 대북 지원을 할 때 양심적이다, 그동안에 업적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령 10억을 모았으면 협력기금에서 10억을 50대 50으로 지원을 주게 됐습니다. 매칭 펀드. 그게 우선 이제 처음에 8대2 8억을 모으면 2억 정도에서 10억을 집어주거나 되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고 또 그런 모금한 것을 공정하게 잘 쓰고 있다. 그래서 행정비로 많이 떼지 않는다. 행정을 많이 떼는 데가 있거든요. 원래 그게 10% 내지 15%까지만 쓸 수 있게 되는데 막 영수증 가라로 붙여가지고 가라로 아세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그쪽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바뀌고 있으니까 판이 바뀌고 있는데 국제정치적인 판세가 바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기다렸다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 종교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통합이라고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심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유, 뭐, 1시간 반. 뭐, 특별히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실 분 계시면 뭐, 한 분 정도 받고, 네, 시간이 짐심하세요. 네, 한 말씀. 장관님, 지금 올해에도 매칭 펀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도적 지원 대북 지원 NGO들이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매칭이 됐었잖아요. 네? 그 전에 이렇게 매칭으로다가 네. 대북 지원하면 네. 매칭 펀드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에도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아니 글쎄 이제 그게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매칭부터 나오죠. 더구나 지금 지난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래도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이미 미국 쪽에서 스티븐 미건이 1월 30일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그 반대로 사업 결실로서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공유관계 개선의 입구죠.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에 이제 입구 내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비핵화에 대한 반대가 벌어서 인도적 지원은 이번에 확실히 좀 폭이 좀 넓어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재 면제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리상 유엔 대북 제재 이후에 그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유엔 대북 제재안이 나오기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이 중단됐었고 유엔 대북 제재가 그 제재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금강산을 중단시켰고 개성공단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법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행정명령이니까 새 정부지만 정부가 그냥 대통령이든 어느 하지 않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된다고 해서 자꾸 옆에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나오면 인도 지원의 폭이 넓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많은 지원 단체들이 볼때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협력 기금도 지금 금년에 1억 1억 원을 조금 넘게 내는 것 같던데, 1억 원이 아니라 5천억 원? 5천억 원? 1조 조금 넘게 나왔던데, 그런데 매칭펀드 요즘 돈이 많이 채폐 있더고요. 네, 그러니까 구독하십시오. 여기 있어. 네.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현인을 만나뵙게 돼서 또 현이는 기본적인 괜히 그러다 틀리면 그다음부터는 뭐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예. 그 한반도 평화 정서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저 성주 소송리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성주 소송리 사드 배치한 성주. 예. 성주. 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춰서 사드 배치 명분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사라졌으므로 사드도 물러가야지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인정했어요. 사실 제가 원광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원광대학교 총장을 했는데, 그게 원광대학교는 원불교에서 지금 학교 아닙니까? 제가 제 어머니 빼고 빼기라고 해야지 뭐지만 저는 서울상 일찍 입교가 되는 밖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저 발언도 했고, 도리상 또 성주에다 또 그걸 설치하니까 성주에는 원불교의 초창기에 이대 종사의 그 생각이 거기 있어요. 바로 부대로부터 500m, 직선거리 500m 후방에 있는데 뭐 괜찮다고 자꾸 그러지만 저건 그 원불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거기 가서 뭐 강연도 보고 했고, 근데 사실 지금 참 남북 관계가 아니 북미 관계가 해결 그 적대 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 라고 해서 저걸 무조건 뺄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핑계는 북핵 예산 핑계를 댔어요. 근데 실제로 저게 중국을 겨냥하고 중국 감시역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쳤다니까 중국이 첫날부터 거기서 막 광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일체 언급이 없어요. 왜? 그게 자기네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왜냐면 중국에는 지금 뭐 북경 쪽으로 해서 지금 거기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의 동북삼성, 연영성, 기림성, 흑룡왕성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닙니까? 특히 중국도 지금 그 한복마을 2개째 지금 건조해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3월달인가 야오밍함이라는 것을 진출했었죠. 한복마을 가지고 지금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대륙까지만은 태평양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가지려고 하는 마당에 그 태평양에 대한 소위 그 태평양 제해권까지는 아니지만 태평양 사역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가지려면은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해군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기네들 그 군함한테 공격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쪽 동해상에서 또는 서해상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하고 만약 그런 일이면 때려버리겠다 하는 그 요격 미사일 것들을 쫙 해서 뒤에다 설치를 해놨대요. 백선 뒤에다가. 산 뒤에 숨어 있죠. 레이더로 파악해가지고 뭐가 이상한 움직이 있으면 거기서 뜨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 같으면 평택에 와야죠.
그렇잖아요. 거기가 있는 것은 부산항에 들어오는 무슨 무슨 갈빈선 화면이 무슨 갈빈선 원이 등등 부산항에는 항공모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해상에도 마음대로 생기고. 일본 보호계에서는 성주가 최적지라고 하죠. 처음에는 오사이냐 평택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되더라도 미중 관계는 계속 그 경쟁, 경합, 갈등 관계로 갈 겁니다. 더 심화될 겁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면은 중국으로서는 인중에 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베이징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지만은 동북 삼성이라는 중요한 군사기지에 제일 가까운 데 미국 대사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그 미중 경합 관계가 더 심화될 거고, 그러게 되면 선주 쪽에 있는 사드를 미국이 그때도 솔직히 아니 이게 자전판이 아니고 중국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여기서 북핵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걸 놔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가 참 이론적으로 어렵다. 질문. 네. 장관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기 여기 남쪽의 정치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제 자한당 같은 쪽의 지지자들이 있고 이게 또 급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남북 화해에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지만 이것이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가지려면은 이것이 연방제든 연합제든 아무튼 남북 연방 정부가 형성되고 또 남북 연방 의회가 구성되고 또 연방군이 창설되고 이런 구조적인 단계까지 아주 안정적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것이 잘 순항된다면은 몇 년 정도 되면은 가능할지 한번 예측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실 되십시오. 연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의 그 불편한 정서 때문에 연방이라는 단어는 좀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뭐 연합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네, 연합군. 네, 연합이죠. 이제 89년에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89년에 당시에 이홍구 통일부 장관 계실 텐데 북쪽에 고려 연방제 제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족화, 민족통일 방향 민족화, 민족통일 방안은 전반되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이 남북교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남북연합, 세 번째가 남북통일. 그러니까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연합제를 얘기해 보는데 그때 그 연합제는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 시민당이지 하여튼 총재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양반의 3단계 통일론이 반영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야 간에 합의가 된 통일방안이 89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고 거기에 핵심은 남북연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리안 커먼웰스라고 했어요. 커먼웰스라는 게 지금 브리티시 커먼웰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브리티시 커먼웰스는 영국과 잉글랜드와 그 영국의 과거의 식민이었던 국가들끼리의 저희들끼리 모아놓고 있는 일종의 국가연합입니다. 카나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무슨
그런데 뭐 말레이시아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가도 브리티시 커먼웰스. 이제 그걸 그냥 우리 쪽에서는 영연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연방이라 사실 영연합이죠. 그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영부 당시에 통일총리가.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9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나옵니다. 북한에서. 89년 그때 남북연합을 제안할 때 이쪽에서는 지금 동남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북한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진데 장차 통일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 사람들을 바로 지금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효력적으로 활성화하다가 남북이 두 개 정부, 두 개 국호, 두 개 체제, 이 정부, 이 체제, 이 국가 이거 그대로 놔두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식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그게 영연방도 있지만 더 좀 뚜렷한 것은 유로피안 유니언입니다. 유로연방, 연합. 그거는 다 각자 자기 나라 그 국호도 있고 정부도 있고 국기도 따로 있지만은 유로피안 유니언 EU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 EU의 또 이 의회도 따로 있고 각각 의회가 나라별로 있지만 그러면서 달러도 통일해가지고 유로를 쓰고 그러면서 협력할 걸 협력하고 잘 안 되는 것은 각자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연합은 남북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게 너무 복잡하다. 결국 정부도 하나, 국호도 하나로 통일하자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만 일단은 남북연합을 중간단계 결정하자는 거 있었는데 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 먹히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연방제도 이제는 느슨한 연방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느슨한 연방제가 바로 남북연합에 대한 소위 호응했었습니다. 우리 쪽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보면은 국가 형태 1, 반박, 2, 연방 이렇게 되는데 연방으로 들어가면은 낮은 단계 연방이 국가연합이고 높은 단계 연방이 연방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국가연합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남북연합이라고 쓴 이유는 간단해요. 또 북한은 국가연합을 하자고 하면 북한은 국가도 인정했다고 또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자기 독보상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번더 그 부속도서를 한다 하는 영토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그 정치체니까 남과 북이 연합을 구성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고 북한에서 그걸 호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정상회담에서 나온 6.25 공동선언의 2항이 바로 통일의 통일국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남북연합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이게 6.25 공동선언의 2항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전에 60년에 연방을 제안하고 90년에 80년에 고려연방을 얘기했지만 고려연방 민주공화국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91년에 와가지고는 그거 잘못하다가는 남쪽에서 덜컥 받아버리는 경우 우리는 완전히 그 위로 갈린다. 같은 자격으로 1대1로 놀라면 이게 느슨한 연방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김정일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식으로 개념 비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북연합으로는 이미 합의를 해봤는데 다만 북쪽은 연방이라는 단어를 안 버리려고 그래. 왜? 위대한 수령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밝혀진 그런 관계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주 지병이다. 그러니까 연방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못 쓰느냐는 문제는 나중에 가서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남북연합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남북연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경제협력입니다. 경제협력이 활성화돼가지고 소위 남북 간의 상호 의존관계, 경제적 의존관계가 커지면 그게 경제 공동체가 되죠. 경제 공동체가 되면은 정치 공동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은 일단 중간 단계로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동고정을 취하고 각자도 내부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뭐 별도 협정 못하고는 따로논다. 그게 연합이죠. 그러니까 남북연합까지만 가면은 유럽연합처럼 의회를 따로 볼 수가 있죠. 또 정상간에 이 정상회담을 우리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그걸 유럽연합에도 사무국을 두는 식으로 둘 것인지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구상은 그럴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의회까지 따로 그 남북의 국회를 전부 다 통합해버리는 것은 비현적이고 각각 국회를 두고 그 남북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일정한 숫자를 파견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그것까지 가능하죠. 그 정도만 되면은 분단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될 것이냐? 우리가 경제 협력을 얼마나 빨리 그 진척시키느냐에 따라서는 그런 정도의 연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딱 지금 이게 유엔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이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로저스도 지금 짐을 싸들고 들어가려고 보이잖아요. 그 미국 자본입니다. 뭐 개인 돈이지만 미국 거 아니에요? 작년 12월 달인가 미국의 최대 곡물회사인 카길이 들어가다 왔어요. 그때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갔다 와서는 사실 다녀왔거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카길은 그 전에 90년대 중반에도 북핵 문제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밀고 당기는 그 협상 와중에 들어가서 신경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신 마그네 사이트다 무슨 뭐 거기 히토리도 있어요. 북한에는 우리한테는 없는 이런 것들을 싸게 들고 나와서 국제에서 국제 가격으로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발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고 이거는 똑같은 목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북한에 먼저 들어가면은 북한 경제에 미국화가 일어나요. 중국 돈이 먼저 들어가면 북한 경제는 중국화가 됩니다. 아베가 또 거기에 뒤집어서 먼저 뭐 200억 달러를 줄지 300억 달러를 줄지 모르지만 먼저 그냥 돈 지르고 들어가면은 북한 경제가 인구가 됩니다. 그럼 남북 경제협력 상호부적 관계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경제 공동체를 못 만듭니다. 경제 공동체를 못 만들면 남북연합은 난망이죠. 그거 못하면 사회문화 공동체도 그냥 유양무라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 통일하는 게 사실은 합치는 건데 적당한 정도 협조하는 정도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로 묵시할 때까지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하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서 그 집중을 해가지고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왜 선점을 해야 되느냐? 자본의 규모가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어떤 게 적기 때문에도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아야 된다. 네. 돈이 많으면 특실로 그 예약해서 가죠. 돈이 없으면 완행 연착표 사가지고 미리 가서 기차 오기 전에 플랫폼에서 있다가 도착하면 막 올라가서 보따리 던져놓고 자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지금 퍼주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